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점점 더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위원회 방침 발표를 계기로 이건희 일가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무시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마르땡 모네스티에가 쓴 똥오줌의 역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왔다 갔다 국감을 실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더해 좋은 지표 또 좋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 예상을 깬 깜짝 성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4분기에 0.6%의 평년장만 거둬도 올해 3.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4년 3.3%에 이어서 3년 만에 다시 성장률 고점에 오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다음 달 회담 계획을 전하며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도 작용했겠지만 새 정부, 새 나라에서는 함께 잘해보자. 그래서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촛불 시민들의 응집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피해 청산을 제대로 함으로써 반듯한 나라의 기본이 갖추어진다면 2018년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할 도약대에 설 것입니다. 다만 나쁜 정치를 몰아내면 온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교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낡은 세력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계속 결집하고 행동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촛불 시민들 곁에 김용민 브리핑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죠. 폴 매너포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에 의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기소됩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를 벌였다.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특검의 첫 번째 기소 대상이 되면서 러시아 스캔들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이른바 MB특검팀은 다스에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자금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차명계좌에서 관리되다가 특검이 종료되자 120억은 다스로 다시 흘러갔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다스의 내부 회계 문건으로 이런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이 비자금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 인물 김모 씨가 있는데요. 이 김모 씨가 2014년 강원랜드의 사회이사로 발탁된 뒤 올해 3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죠.
강원랜드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라 정부나 강원랜드에 미치는 힘이 셌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자택과 MBC 임원진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자신의 전화기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분석 절차를 직접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관계자가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국장들 임원들이 의논해서 하는 거지 제가 월급쟁이 사장이 독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MBC 경영진이 교체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부실한 혈액관리로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익제보로 감염된 혈액이 더 많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를 한 이후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해당 기관은 비밀 누설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결국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공익을 생각한 대가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익제보자와 공익활동가를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지금 다스 문제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는 와중에 검찰도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다스와 관련한 그 실소유주가 있는지 그 여부, 그렇다면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전보다는 많아졌거든요. 예. 물론 이제 뉴스 공장에서 안원구 전 청장과 주진우 기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거도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맞춰서 JTBC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자료들을 가져다가 단독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계좌에서 다스로 흘러 들어간 돈이 이제 양쪽에서 장부상 확인이 된 것도 이제 뭐 드러나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이제 누구 것이냐, 누가 알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아직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불러다가 확인을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털면 나올 거라서 일단 뭐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밑밥들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급물살을 탄다고 표현하신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원하시는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옵셔널 벤처스 이제 대표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쨌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MB 측이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예.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재원들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검토를 거쳐서 워낙 꼼꼼하게 뭐 했겠습니까? 워낙 이제 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양반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이제 신경을 쓰면서 아마 했을 텐데, 그렇더라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검찰이 이제 지난번처럼 전혀 의지가 없고 뭔가 하여튼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속기관, 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뭔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가닥의 수사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정말 그냥 MB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청와대라든지 여러 자원들을 활용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굴러가는데, 이거에 있어서 뭐 검찰이 굳이 면죄부를 주거나 이래야 될 지금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쭉쭉 수사를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를 제3자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예전하고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안으로 MB가 감옥에 갈 수 있을까?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 이제 감옥을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제 조금 급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뭐 소환 조사는 연내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감옥이라고 하면 바로 확정 판결이 나거나 뭐 기소해가지고 그 1심 결과가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하면 이제 구속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어설프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뭔가 이제 기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고 그쪽에서 또 오죽 익어가지고 무슨 뭐 정치 보복이다, 뭐 불필요한 뭘 했다고 오죽 이제 막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집어넣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잘 말아가지고 확실하게 집어넣어드리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나 싶고, 그걸 위해서 검찰도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뭐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다스 관련해가지고 JTBC가 특정 보도를 좀 뭐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나 싶은데,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린 이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제 뉴스 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JTBC가 지난주에 이제 특종을 해서 뭔가 비자금이 다스에서 발견돼가지고 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주진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제 안홍구 전 청장이 이제 빼가지고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는 아니다. 그 JTBC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120억은 MB가 모르는 돈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려고 치면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슈킹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의 돈이다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JTBC는 그거를 이제 특검이 찾아가지고 보내줬는데 MB도 알고 있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뭐 전제를 하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 봐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일단 양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는 이제 현업에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건 조금 지켜보고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긴 놈 손을 들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블랙리스트 우리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비롯해가지고 뭐 주진우, 김어준, 뭐 김재동 여러 이제 문화계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밥줄을 끊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수사가 사실 지난번에는 조금 특검 수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사의 구조, 큰 그림, 빅픽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단지 청와대와 문체부 둘 사이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문체부 그리고 국정원 요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제 적폐청산 TF한테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검찰에다가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수사가 되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2013년 12월에 김기춘 이제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있다. 좌빨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 나름대로 준비를 쫙 해가지고 2014년 2월에 국정원이 청와대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좌파가 너무 많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자기들이 조사한 걸 보고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 이제 특검이 시간이 없고 이제 인력도 좀 모자라고 또 워낙 많은 다른 사건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청와대 문체부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좀 뚫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명호 전 국장,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비선으로 열심히 이제 보고를 했던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그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 보고를 막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개입을 했던 정황을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찾아낸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검찰에 전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체부하고 청와대하고 요걸 넘어서서 문체부하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을 찍어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양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문체부 직원한테 조사해보세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에다가 김용민 이렇게 치면 구글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프로그램 어디 나왔었는지 뭐 활동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냥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한테 검증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국정원은 뭐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 이탈리아 어디에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킹하는 앱 이런 것도 본인들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사찰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대북 관련해가지고 간첩 잡는 데만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택도 아닌 얘기고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도청도 하기도 하고 뭐도 찾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흥신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흥신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하고 청와대가 이 사람 인물들을 쭉 찍어가지고 이제 국정원한테 넘겨주면 국정원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리소스를 활용해가지고 흥신소처럼 쫙 이제 모아가지고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세 기관들이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이렇게 단위가 되도록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2014년 3월부터는 이런 식의 그냥 뭐 흥신소 역할 검증해주세요.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쫙 뭐 사찰해가지고 찾아주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씨를 어떻게 말릴 것이냐에 대한 전략 자체를 통으로 짜줍니다,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걸 받아서 실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 맞게 돌아갔던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새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지금 유죄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단순히 그냥 김기춘 혼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이고요. 이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리가 없을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무슨 뭐 건전 무슨 단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있는 날 지정해서 또 국제시장 보러 다니시고 이제 뭐 계속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구도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좀 골치가 좀 아프고 좀 많이 우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문희에게 내 좌성향 인물 현황, 일명 블랙리스트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왔어요. 240번. 그러니까 김용민 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240번 김용민 낙곰수 진행자. 이렇게 나왔는데 왜 김어준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요? 네, 김어준 없고. 거기는 뭐 굳이 리스트를 작성 안 해도. 주진우도 없고 정봉주도 없고.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 4명 중에 저만 거론됐는지. 제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만큼 듣보 인물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 김프로하고 비슷하네요. 김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너하고 같은 급이니. 에이구, 얘는. 듣보는 다 듣보지 무슨. 듣보에 무슨 급이 있어. 예, 그래요. 반성하세요.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 없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내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 했는데, 예. 제 이름이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쯤이면, 그 이제 나름대로 뭐, SNS나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나 조금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이렇게 좀 알려지신 분들 중에서,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리스트에 전혀 이제 거론이 안 되면, 뭐 이제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뭐 형사 고소를 당해가지고 막 이제 수사를 받느라고 도망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예외로 하더라도 예. 네임드들 중에 그 리스트에 없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긴 하겠어요.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면 뭐 좀 구제를 받을까? 아무래도 뭐 있었던 것만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좀 사건이 명기가 돼야 되겠죠. 그냥 그것만 남아 있다기보다는 지원 사업에서 뭐 구체적으로 배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제안서를 써가지고 같이 비딩을 들어갔는데 뭐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자료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서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제 재판은 결국은 말로 하는 것, 증언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도장도 찍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증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좀 액수가 조금 크다. 그런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도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득실을 조금 따져봐야 되기는 할 텐데 뭐 의미 있는 거로 치자 그러면 뭐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5년 동안 방송 출연을 거의 못했어요. 된 것도 박근혜가 이제 탄핵소추 당하고 그 이후에나 지상파 방송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뭐 아무도 부를 생각을 안 했고 심지어는 뭐 지상파에 계셨던 어떤 분이 김용민은 북한의 무장공비하고 같은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년 지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총선에서 졌고 그래서 박근혜 위세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데 북한 무장공비급에서 살인 강간범급으로 좀 강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얘기했더니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무장공비 중에는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시겠네, 그래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또 그밖에 여러 공작들을 또 상세히 짚어봤는데 국가보훈처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정원하고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사실도 검찰이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뭐 이름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하고 생각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뭐 이물리한 행진곡 수년 동안 불렀던 거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뭐 자기 무슨 뭐 어디 뭡니까 뭐 동상 비슷한 거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름 박아놓고 막 동상이 아니라 비석인가요? 뭐 이름 박아놓고 하여튼 기행을 많이 일삼은 걸로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국정원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던 사실도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자, 이거 뭐 어려운 거는 다 갖다 붙였는데 예. 아무튼 이런 이제 외곽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돈은 자기네가 이제 넣기가 조금 아까웠는지 정경련, 한진, 현대차, 하나은행 이런 데서 이제 수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설립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에서 이런 단체 내지는 뭐 국정원에서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 아니면 협조하는 사람을 일명 꽂아준다고 하잖아요. 예. 꽂아줘가지고 취직을 시켜주고 뭐 그 사람의 뭐 친지를 갖다 꽂아주고 뭐 이럴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뭔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호국 보훈 교육자료 DVD인가요? 뭐 이런 DVD 어디서 났느냐? 막 추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익명의 기부자한테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야무야 지나갔었는데, 사실은 국정원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위증했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뭐 고구마 100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었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예. 어쨌든 이제 빌미가 좀 잡혀가지고, 하여튼 역사의 심판 내지는 처벌까지도 받을 상황이 처하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가지고 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정작 뭐 산업 스파이를 잡거나 간첩을 잡거나 하는데 역량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 국정원이 전부 다 돈과 사람을 다 이런 자기들 정치 생명 연장하는 데만 이렇게 썼던 거라서 예. 국정원이 너무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지겹고 질린다 하고 그냥 지나가실 분들이 조금 계실까 모르겠는데 꼭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김프로쇼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3일에 걸쳐서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상한 내용을 뭐 비화, 뭐 뒤에 있는 스토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도 편집을 해야 되겠군요. 없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같은 듣보끼리 이런 거는 좀 돕고 삽시다. 같은 듣보? 야, 내가 어떻게 같은 듣보냐? 듣보는 다 똑같다니까요. 듣보에는 급이 없어요. 야, 나의 유명세로 난 공천을 받았어, 제1야당한테. 너 그럴 수 있어? 저도 한번 입당을 해볼까요? 바른정당 이런 데로. 예,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불임 사건을 다룬 영화의 제목 맞히는 거였죠. 정답 변호인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 김용마 MBC 해직 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선물해 드립니다. 복마감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한국 사회 기록을 남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 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 드립니다. 정답자 몰리나리님, 당장 모든 적폐를 갈아치우고 싶지만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릴 거예요. 웃는 정한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네요.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월급 반납하세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어제의 시작 글자는 판표의 표였는데요. 당첨자 이정원님, 끝말잇기 표리부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표리부동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집에 삼성 브랜드가 달린 제품이 전혀 없을까? 저희 집에요. 예. 잠깐만요. 우선 TV는 다 LG 거고요. 예. 제 휴대폰은 대만 거고요. 예. 저희 아이들은 삼성 걸 안 써요. 하나는 LG 거, 하나는 아이폰을 쓰고요. 냉장고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의식적으로 삼성을 산 적은 없고, 예, 지금 느낌상으로는 없는데요. 혹시 그 삼성 아파트 사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예. 뭐 어차피 아파트에 살아도 월세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뒤져보면 뭐 아주 작은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삼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면 의식적으로 하여튼 사는 걸 계속 피해왔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최근까지 삼성 화재였다가 유일하게 쓰는 삼성이었는데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아, 자동차 보험이요? 예. 저는 보험도 악사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악사.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삼성이 혼 좀 나야죠, 진짜. 이렇게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행태. 뭐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한겨레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건희가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던 4조 4천억 원, 요걸 이제 현금으로 쏙 찾아갔다는 소식을 조금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덕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어제 2부에서 김영민 PD님의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우선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 지금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건희와 삼성 일가들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얘들이 진짜 한국 사회를 썩은 홍어 생식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자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못했으면 이렇게 대대손손 사회 전체를 얕잡아 볼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 역사적인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천천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을 했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잠깐 짧게 복기를 좀 하고 지나가죠.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4조 4천억 원대의 엄청난 비자금이 957개 계좌에 분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이 요 돈을 쏙 인출해갖고 지금 한 1000개에 가까운 계좌는 깡통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돈 자기가 찾았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세상을 2번이나 떠들썩하게 했던 돈이었고요. 일단 비자금이었고 형 이명희 회장하고 소송이 한번 붙었던,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돈을 쏙 지금 빼갔다는 거죠. 이건희는 비자금 사건 때 구속을 면하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돈을 이제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는 않고 유익하는 일에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딱 2군데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성매매하는 논현동 빌라 전셋값, 하나는 한남동 이건희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하고 돈 찾아서 성매매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시민사회를 졸로 봤으면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세당국하고 금융당국이 이 비자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건 이건희의 차명 계좌는 고율 과세 대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차명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율 90%를 징수한다. 지금 이런 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사 제목에 세율이 90%?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 걷는 거네. 이제 다 뺏어오는 거네. 라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건 이자하고 배당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명 계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억 원을 이제 예금을 넣거나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거나 주식 투자를 했으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배당이나 이자라는 건 잘해봐야 1년에 1에서 2%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 배당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요 정도 이자나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 1억 원의 원금에 대해서 90%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받은 이자하고 배당, 그 돈에 대해서만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 1억 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명계좌 1억 원으로 이자를 매년 한 150만 원씩 10년 받았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여기에 90%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차명계좌에 50%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요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명계좌 원금은 못 건드리고 이자 배당금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번 과세로 비자금 계좌에서 쌓여있는 돈이 4조 4천억 원인데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4조 4천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했는데 법으로 더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억에서 3,000원밖에 안 된다면 언론이 90% 세율 적용한데 이건희 세금으로 다 거칠 것 같아 라는 뉘앙스의 보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희는 4조 원이 넘는 재산은 그대로 챙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금 4조 원이 넘는 돈이요. 그게 이건희의 돈이 아닙니다. 우선 이건희가 2008년 특검 때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요. 삼성이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상속세 문제가 있어서 실명을 전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즉 그게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50%를 떼야 돼요. 안 뗐습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위반, 이거 50%를 과징금으로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조 원이 넘는 돈은 대부분이 사회로 귀속돼야 되는 돈인데, 그리고 심지어 삼성은 지 입으로 이건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런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쌩깠죠. 과징금 50%, 상속세법 위반 50%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래서 그냥 4조 원 넘는 돈은 세금 한 2, 3천억 내고 이건희가 꿀꺽하게 됐다. 지금 이 스토리인 겁니다. 환장을 노르신 거죠. 예. 그런데 삼성이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집안은 뻔뻔스럽기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사례를 2가지만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1976년에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버랜드죠.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병철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요. 예. 그래서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잡혀가기 싫으니까 나 진짜 은퇴한다. 은퇴한 다음에 농원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귀농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병철은 농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니 자연농원을 지어서 여기에 별장을 만듭니다. 굉장히 거대한 별장을요. 이게 지금 이 사람 개념에서는 농원을 지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농원이 당시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이병철이 어떻게 얻느냐. 골프를 치다가 투기 전문가의 권유를 받고 이 일대 땅을 다 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땅 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누구한테 사들이냐면 당연히 용인의 토박이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사들였겠죠. 그런데 이 토박이 분들 중에는 김해김 씨의 란종파라는 파가 있대요. 근데 이 족보 쪽을 잘 몰라서 란종파 그러면 어떤 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매란국죽할 때 이 란종파 분들의 땅이 많았었나 봐요. 이걸 대거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병철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용인 군수, 경찰서장, 면장, 농협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이병철 땅 투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지들이 용인군 지역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주식해요.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 다 만나가면서 이병철한테 땅 파세요. 땅 팔면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민들이 증언이 이래요. 국가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서장이 와서 군수가 와서 땅 팔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병철이 딱 덜어먹은 겁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갔느냐. 1990년 한겨레신문 특종회의에서 밝혀지는데요. 이병철은 1987년에 죽고요. 3년 뒤에 한겨레신문이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을 했더니 땅 주인이 전부 다 이건희한테 돌아간 겁니다. 450만 평 중에 172만 평이 이건희 땅으로 돼 있어요. 또 신세계그룹 물려받은 이건희 막내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 회장 16,100평 가지고 있고요. 그 이명희 씨의 아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63,600평, 뭐 이건희 매형 이종기 앞으로 16,000평 이런 식으로 이 이건희 일족들이 이 땅을 다 쓸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병철이 땅 투기한 다음에 자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세를 냈느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요. 자연농원이 1976년에 개장을 하는데 1974년에 조세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산림은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74년에 산은 물려줘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딱 바뀌자마자 이병철이 용인 지역의 땅을 싹 쓸어갖고 1990년에 봤더니 이게 이건희 형제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계획된 땅 투기, 법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세 증여세 하나도 안 내고 이건희 일당들에게 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까지도 열이 받죠. 이까지도 열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건희가 2008년에 비자금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선 물러난 상태에서 2010년에 이건희가 소송을 냅니다. 그 용인 땅 중에 일부가 김해 김씨의 그 조상들 모시는 종중도라고 분쟁이 있었는데
종중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땅 일부를. 근데 2010년에 이건희가 야, 내 땅에 왜 김해김씨들이 들어와 있어? 왜 찝적대? 나가 내 땅 돌려줘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예. 이게 이건희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패하고 2심 상고심에서 이겨서 결국 땅을 자기 소유로 찾는데 제가 그 땅 소유권 법적 분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요. 그 땅 군수 경찰 동원해서 지 애비가 용인 토박이들한테 등쳐먹고 사들인 땅입니다. 투기꾼도 그런 악랄한 투기가 없었다고요. 거기에 관공서랑 유착이 없었겠습니까? 서장하고 군수가 왜 거기 동원됐겠어요? 누가 봐도 짐작컨대 이병철한테 뒷돈을 받았으니까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그렇게 토박이들로부터 등쳐먹고 사들인 땅인데 둘째, 비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야,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놔 이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 정치로 가능하냐고요. 소송을 했으면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추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지겠죠. 야, 그 옛날에 등쳐먹은 땅이다. 지금 비자금 사건 때문에 자숙해도 모자랄 시기에 그 땅 찾겠다고 소송을 내? 라는 여론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아,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내 땅은 찾아와야 돼. 우리는 언론 통제할 자신 있어. 소송 내도 언론이 그걸 크게 쓰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뻔뻔스럽게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등쳐먹은 땅에 대한 소송을 겁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웃긴 건 이 시기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요.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냥 소송이 걸렸다. 심지어 재판은 2월에 있었는데 6월쯤에야 보도가 됩니다. 뒤늦게 알려졌다. 아니 언론들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기자가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월 달에 재판 기록 나오면 1심에서 판결이 2월에 나면 그 법조에 다 풀됩니다. 그런데 6월까지 보도가 아무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도가 돼도 그냥 삼성 이건희 일가가 뭐 용인의 땅 소송이 있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러고 끝납니다. 보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용인 땅인지 무슨 땅인지 다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삼성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희가 이선 퇴진한 상태에서 그 뻔뻔스러운 소송을 했던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합니다. 삼성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취미생활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한 회사인데 삼성 자동차가 망하면서 빚을 4조 원 넘게 집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99년 7월이면 삼성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에서 겨우겨우 극복할 시점에 삼성 자동차가 또 망해버리면 삼성 자동차 4조 원 빚 보증을 전부 삼성 계열사가 섰는데 진짜 또 나라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희 취미생활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해야 되겠냐 이러고 여론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건희가 이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4조 원 다 물지는 못하더라도 2조 8천억 원을 내가 사재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와 이건희 통크다. 역시 건희찡 2조 8천억 원이나 사저를 내놓다니 하고 칭찬 일색의 보도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2조 8천억 원의 거금을 내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자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내놓을게요. 주식은 무슨 주식을 내놓겠습니까?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400만 주도요. 사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된 주식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편법 증여 다 그렇게 불법으로 마련된 400만 주였어요. 그걸 이제 기부하겠다고 내놓는 것도 전 되게 웃긴데 더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이 400만 주를 2조 8천억 원짜리라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이재용이 그 400만 주에 근접한 340만 주를 사들입니다. 사실은 에버랜드가 사들인 건데 비슷한 양의 주식을 얼마에 사들였느냐? 꼴랑 300억 원에 사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은 300억 원에 먹은 걸 아버지 이건희는 사회에 환원할 때 2조 8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팔 때는 300억 원에 싸게 넘기고 사회에 기부한다고 내놓을 때는 그거 300억 원 아니야. 2조 8천억짜리야. 이렇게 100배를 튀기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고작 1년 전에 아들한테 100분의 1 가격으로 넘긴 걸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1년 전에 아들한테 300억에 넘긴 걸 1년 뒤에 2조 8천억짜리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 뭐야 그게 2조 8천억짜리라는 거야 300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2조 8천억짜리를 왜 아들한테는 300억에 넘겼어? 라고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사회가요. 그런데 이건희는 그냥 쌩 까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어떤 심리겠습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작년에 내가 300억이라고 하면 300억인 거고 올해 내가 2조 8천억이라고 하면 2조 8천억이지. 계산 내 마음이지. 니들이 앞만 지져봐야 언론이 니들 이야기 써줄 것 같아?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4조 4천억이요. 자기 입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태연히 빼갑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내가 기부하겠다고 한 말? 아유 멍청한 국민들이 기억하겠어? 언론이 쓰겠어? 어차피 내 편인데? 이런 오만한 심보가 이건희한테 깔려있는 겁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삼성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사회를 이렇게 깔보죠. 이 가문은 이걸 무려 3대에 걸쳐서 깔봅니다. 이병철도 아까 봤듯이 그랬고요. 이재용은 다른가요? 아니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병해놓고 이 황당한 일을 벌여놓고 그게 3세 승계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연이 나는 얼굴마담이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태연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요. 아무리 현행법을 다 적용해도 4조 4천억 원 중에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자와 배당만 겨우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봐줘도 너무 봐준 겁니다. 이자들의 이 오만함을 없애는 방법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뻥을 쳐도 무식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지나갈 거야 라는 이 오만함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부디 한국 사회가 꼭 응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왕국이네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이건희 씨. 지금은 누워서 일어날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호령은 여전한 권위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삼덩이라는 뼈대 위에 그 이씨 일가의 힘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없어지지 않죠. 아직까지는. 예, 어서 빨리 삼성으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랍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릅니다. 그런데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와 그 가족은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30억 원가량의 재산이 늘었는데요. 먼저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는 부인과 4억 원씩을 증여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부인과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의 건물을 8억
8억 원씩 물려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은 악이고 내 부의 대물림은 정의인가? 홍종학 후보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야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 가족은 모두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가 딸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3억 원 안팎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사람에게 분할 증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증여세 절세의 기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연구원은 부가 한쪽에 몰리지 않고 소비 성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분할 증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점 역시 문제 삼고 있는데요. 홍종학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 이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도 이 방법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학생 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부모에게 또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것보다 자기가 번 임대 수익으로 증여세를 내는 게 더 모양새가 좋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연구원은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엄마에게 2억 원을 대출받은 일은 대단히 도덕적이며 이례적인 거래다. 이렇게 밝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3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경북 봉화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가 느그러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창원 19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편안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서가를 이렇게 쭉 뒤지다가 네. 뉴스관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관장이요? 예. 이게 태권도 뭐 도장관장 이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배설과 관련된 관장 같아서 예. 배설과 관련된 책을 딱 골랐습니다. 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마르땡 모네스티에라는 프랑스의 저술가가 쓴 똥오줌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 김 PD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은 배출하는 똥오줌이건만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얼굴 찡그리고 아니 참나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예.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일들이 많죠. 예. 근데 이 배설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다네요. 호모 엑스크레멘티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예. 배설과 관련된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것 관련해서 인간과 배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예. 배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으로 만드는 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똥을 누면서 나는 내 안에 웅크린 불쾌하고 고약한 모든 찌꺼기들을 쓸어내 버리나니.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지금 이른바 대청소의 기간인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제대로 배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똥이나 오줌을 터부시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똥과 오줌에 관한, 그러니까 배설에 관한 인류 문명사를 훑으면서 의학은 물론이고요. 도시학, 뭐 하수도니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화장실의 문제. 예. 그리고 종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 신성한 인물의 똥을 뭐 보관하거나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하고요. 예. 철학적으로도 이 배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쉽게 구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으시면은 정말 흥미로운 독서 시간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딱 책을 펼치면은 대변학 개론해서 대변학, 소변학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무엇의 역사 그러면은 무엇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펼쳐 보여주는 거잖아요. 똥오줌에 관해서도 인류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왔는가, 인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예. 문화나 문명권에 따라 다르겠죠. 책을 펼치면 맨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죠. 예. 걸리버의 연기로 잘 알려진 이 조너선 스위프트 얘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조건, 나라, 종교 혹은 기질을 불문하고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을 눈다. 지나치게 건강한 사람이건 죽을 병을 앓는 사람이건 상관없다. 어떤 이들은 벌판에서, 어떤 이들은 집 안에서,
곳간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날마다 누워댄다. 심지어 침대에서 혹은 바지 속에 싸는 인간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행위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들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으면 물론 그들의 삶, 지위, 영예가 바로 그 일의 수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푸딩이 똥덩어리로 변형되는 과정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조나선 스위프트의 풍자가 여기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침 저녁으로 똥을 제대로 누고 또 제때 오줌을 편안하게 싼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예, 맛있게 먹는 것만큼이나 배설을 잘 한다는 것만큼 축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PD가 가끔씩 농담하시잖아요. 예. 화장실의 고통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 시원하게 배설한다는 것만큼 건강한 신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도 없죠.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미궁 대장사랑이 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예.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근데 뭐 화장실과 얽힌 또는 변소와 얽힌 사연들이 많이 있을 듯한데 예. 이 책에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화장실에서는 꿈도 꾸고요. 뭐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는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실 가면 낙서들이 많았잖아요. 예. 공중 화장실 가면은 요즘은 낙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가끔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이 화장실에 관련된 철학과 관련해서 루소의 얘기를 전하네요. 이 루소라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 사람들 있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은 뭐 30분씩, 1시간씩. 예. 그게 뭐 변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저런 뭐 책도 읽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변소에서 몇 시간이고 자신을 망각한 채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굴뚝 청소부가 굴뚝 안을 소재하는 동안은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다. 그래서 루소나 괴테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쌓인 것들을 다 배설하면서 아주 맑은 생각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프랑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우리 김 PD 양산의 유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양산이나 그 하이힐의 유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예. 파리가 화장실과 하수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소변을 요강에 받아서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벼락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하이힐을 신고 그런 패션 아닌 패션이 유행했다고 하네요. 또 프랑스의 유명한 궁전 중에 하나가 튜를리가 있는데요. 이 튜를리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숲에 장미 꽃밭에서 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궁전에서 싹이 일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튜를리 궁전의 정원은 똥 누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였다. 특히 그들이 애용하는 곳은 감히 폐하의 명으로 심어놓은 주목 울타리 밑이었다. 따라서 궁전의 테라스는 다가가기도 힘들었다. 공기가 너무도 역해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오줌이 뿌려지는 정원의 거의 모든 나무들은 시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궁궐의 정원이 화장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 호사취미가 아니고 배설이라는 게 똥을 싸고 오줌을 두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없이는 인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궁궐에서마저도 근엄한 척하고 정장을 한 사람들이 다 이쪽 정원에 모여서 배설을 하면서 일종의 사교를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변소의 변천사, 화장실의 변천사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이 오랜 과거부터 이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낙서 문화가 그렇게 유행했다네요. 예. 아마 우리 김PD도 기억나죠? 그 옛날 공중 변소 갔을 때 그 낙서들. 뭐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 니체라고 하니까 이제 밑에 너야말로 죽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댓글 같은 그런 낙서를 보니까 너희 둘 다 죽었다 환경미와 노동자 이렇게. 네. 아, 우리 김 PD가 대단해요, 감각이. 여기 이 책의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경구들은 정녕 변소 문학의 황금 시대였던 네로 시대의 경구들과 동일한 것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네로 시대부터 화장실은 화장실 문학, 낙서 문학, 이게 그래피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벽화까지 낙서 문학이 가장 편안하게 펼쳐지는 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참 별거다 연구한 사람이 있다 싶은데 문학과 역사와 문화와 인류학과 이런 뭐 신학까지 총망라하면서 화장실과 변소, 그런 배설에 관한 얘기들을 흥미진진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유머의 본산이 바로 이 배설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방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똥오줌 싸는 것과 관련된 것도 유머나 웃음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르강띠어와 팡타그리에 라블레의 가르강띠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배설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이 배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병들듯이, 특히 똥을 제대로 싸지 않으면 그 병균이 돼서 우리 몸을 다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예.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이게 적폐가 쌓이면은 그 사회 자체가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가 못 산다면은 관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라는 집합적 신체가 병들어 버리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오줌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의학적 요법으로서 여러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 대학생들이 그러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만은 이걸 약으로 먹는다고요? 네, 약처럼 마시는 게 어떤 뭐 강장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준다고 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화학적으로 보면은 오줌은 대단히 깨끗하다 그러죠. 예. 근데 똥은 대단히 지저분한 그 모든 박테리아들이 모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오줌은 대단히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화장실에 가면은 오줌을 이렇게 모아서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의학적으로 오줌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상적인 방식, 오줌요법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했다고 하네요. 예. 이상적인 방식은 아침마다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것이다. 흔히 그 속에는 양분이 집중적으로, 특히 무기염과 광분염이 원초적인 실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평가된다. 오줌 줄기 중에서도 최상의 부분은 중간 부분, 즉 첫 번째 줄기와 마지막 방울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받아낸 오줌을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마시거나 먹으라고 충고한다.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셔야 할 적당한 오줌량은 160 내지 200ml 정도이다. 진정 건강에 좋은 오줌이라고는 하지만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대개 초보자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액체를 조심스럽게 응신하곤 한다. 때로는 며칠 동안이나 망설이기도 한다. 반면 일단 결단을 내리면 단번에 꿀떡 삼켜버린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 오줌요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문화의 특이한 행태라거나 습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백석의 시를 봐도요, 동료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얼굴이 검은 고모가 조카가 눈 오줌으로 세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옛날 한 미용으로도 사용됐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똥과 오줌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요. 또 예술적으로도 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바로 똥을 봐야 우리 신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면 늘 이게 오줌 검사를 하잖아요. 소변 검사를. 예예.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다 한 번씩 훑고 온 피의 흔적들이잖아요. 피가 다 걸러져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줌이나 똥을 보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은 광해나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메와틀의 일을 보시면은 그걸 다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하면서 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그랬다 그러죠. 맛에 따라 다 다르다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결정적인 게 바로 관장과 관련된 겁니다. 막바지 부분에 관장, 변통과 해부학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이 변통이란 말은 변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똥이 잘 통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잘 통해야, 잘 순환을 해야 몸이 건강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장이 자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뉴스 관장처럼 적폐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야겠죠. 관장, 변통, 해부학과 관련지어서 잠깐 재미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장을 위해서는 뭐 물리적인 요법도 있고요. 약품 요법도 있고 여러 요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장술은 상당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의 산림지대에 사는 엄마들은 지금도 여전히 관장 도구 없이 아이들에게 단지 입으로 항문 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관장을 행한다. 반면 성인들은 호리병박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진부하기도 했던 클리스테르, 관장입니다. 라는 말은 치료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항문을 통해서 주입되는 액체성 약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관장을 의미하는 크리스테르는 나부망, 씻기라는 말로 바뀌었으며 위대한 세기인 17세기 동안에는 치료라고 지칭되었다. 말하자면 그 위대한 통일성 시대에 한 단어만이 쓰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익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음은 역설적이다. 크리스테르라는 용어를 점잖지 못한 말들의 대열로, 이 씻기라는 용어를 천박한 말들의 대열로 올려놓은 것은 생시랑 신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문화권에서 관장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거고요. 동서고금 어디나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공황 시간 동안 때 완화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이제 신체와 관련된 것인데 전 여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역사적으로 적폐가 쌓여 있을 때 우리 앙시영 레짐이나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관장의 사회적인 방법은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만약 관장이라는 해부학적으로 상상한다면은 바로 어떤 혁명적 변화 이런 게 아닐까. 이게 뭐 약품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여기 읽어드렸던 것처럼 호리방벽이든 뭐든 관장의 도구든 뭐든 어떻게든 그 관장을 해내지 않으면은 신체가 죽듯이 그 사회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저자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관장이라는 외부 요법을 택하지 않으면은 그 몸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썩어버리거나 죽음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 PD의 명명법이야 뭐 대단히 소문이 났지만은 뉴스 관장은 아주 절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책을 다 보고 참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 제목을 정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민희롱 KBS 라디오 PD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죠? 민희롱 PD. 네, 압니다. 잘 KBS 압니다. 새노조 투쟁 전선에 서신 분인데. 네,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하셨네요. 답심리로 이사하셨어요. 예. 네, 맞아요. 정말 비상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신 그런 KBS PD신데 그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뉴스관장 그 제목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정말 해안이 돋보입니다. 사실 우리 뭐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김 PD 브리핑이나 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서 아니 이게 관장 도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쌓여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서서히 썩어가던 그 상태들을 그 관장을 해냄으로써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회생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세월이 몇 년만 더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참. 얼마나 암담할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 방귀의 미학 이런 것도 있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밤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 똥의 신과 똥을 먹는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면 대라마, 그 티베트의 그 달라이 라마라 그러잖아요. 이 대라마의 똥은 신도들이 다 이렇게 보관하거나 성유물처럼 목에 달고 다닌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양식에 섞고 그 똥을 숭배하는 것은 대라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황금 상자에 보관하기도 한대요. 이게 또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위생학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배설물에 대한 어떤 그 문화권의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가축의 배설물로 집도 짓고 또 이렇게 땔감으로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시골에서는 똥 오줌이 아주 소중한 거름이었고요. 그건 뭐 정말 우리 시골의 향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하면서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하수도로 흘러가서 정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우리의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오줌 누고 오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문명화 사회에서 똥오줌의 역할들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순환고리였는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배설과 관련해서 똥오줌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차원부터 인류학적인 차원 그리고 화장실의 위생학적인 차원까지 그리고 도시학 문제까지 예. 정말 전천후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발품 파셔서 예. 꼭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의 국민대표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뭐 매일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워낙 바빴고요. 끝나고 나선 여당이 된 기쁨을 잠시 누리고 또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 또 3런 홈런급 국감을 했죠? 예, 뭐 열심히 하셨고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런저런 주제들을 다뤘는데 네. 여당이면서 또 야당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것은 여당이라고 정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우리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 여의도 풍향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보입니까? 이거 뭐 작심 3일 국감 파행 아니었습니까? 한 10년 동안 여당 생활을 하셔서 국정감사에 감을 잃으신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이면서 야당인 척하는 장애투쟁은 해봤지만 야당이면서 진짜 야당다운 장애투쟁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지지인데요. 예전에 야당하던 시절에 사학 반대 투쟁으로 길거리에 나갔을 때 지지해주는 국민들 그때 꽤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들 사이즈에 비해서 지지율이 형편없으니까 뭐 어디에 가도 등 기댈 데가 없고 그나마 일당주면 나오시던 태극기 부대도 안 나오고 하니까 외로움이 지나쳤던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원내 전략도 없었고요. 예. 세상에 금요일에 파업한다고 그러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종류의 파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내가 단식하겠다 해놓고는 아침에 단식을 시작해서 점심을 먹는 그런 꼴 아닙니까? 네, 제가 저녁 6시에 저녁 먹고 나서 단식하겠다고 다음날 점심 굶으면 한 16시간도 단식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참 비루해졌어요. 이 자유한국당이. 근데 참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수 있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이고 그 지지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나쁜 야당의 쓰잘데기 없는 견제를 무력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총의, 즉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의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시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소수 여당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뭐 노 대통령께서도 이제 원칙과 상식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 기치를 들고 10몇 년 넘게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적 민주주의도 많이 확보했고요. 대통령께서도 뭐 본인 일정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민의를 묻고 집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에 민주당에 계시면서 친문 패권이 어쩌고 뭐 무슨 패권이 어쩌고 뭐 지도부가 어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일거에 나가서 당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당은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좀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당내에서도 많은 그 소통도 일어나고 국감을 준비하면서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이 치르는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이제 10년 동안 여당 생활을 하다 이제 야당을 하려니까 국정감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뭐 검사 출신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조금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것이 진보지든 보수지든 상관없이 국감 이슈를 또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고 이제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수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는 국정감사가 될 건데 1년 동안 얼마나 좀 갈고 닦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회군을 하더라도 뭐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좁쌀만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사실은 회군을 해도 덜 쪽팔릴 텐데 뭐라고 합니까? 나갈 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리에 낸 게 이제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겠다고 이번에 하고 좀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상복은요 장례식 장에서 입는 겁니다. 누가 저기 병문안 가면서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 입고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지난 9년 동안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 9년이 KBS, MBC라는 두 개의 공영방송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예.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상복을 입고 들어오시는 거 이거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본인들이 가해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한 공영방송
이번에 좀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KBS, MBC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 꼭 성공으로 이끄셔서 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영방송이 되시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갑자기 회군한 데는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긴 한 거죠? 제가 보기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11월 1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고 11월 8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11월 1일 것은 보이콧을 하고 11월 8일에만 등장하면 예. 그것도 되게 모양새가 차갑겠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역시 뭐 새누리당이 만든 전통인데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2월 1일에 그냥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이에요, 그게. 네. 좀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바로 들어가야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선 또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챙길 것도 있고 당은 또 당 입장대로 해서 예산을 봐야 하고 말 그대로 야당이 또 감시하는 역할로서 앞에 게 국정감사라고 하면 특히나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국정감사라다 자기들이 좀 해체할 수 있었지만 예. 11월부터 하는 예산은 2018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빠질 명분이 없었어요. 예.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파업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었을 텐데 바로 눈앞만 보고 좀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산 못 따면은 야당이 된 데다 여러 가지로 또 지역구에서 눈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 그런 얘기는 또 듣기 싫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참 민망스러운 회군을 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뭐 대부분의 상임위는 국정감사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예. 소위 확정감사라고 해서 전체 기관을 다 모아놓고 쭉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 예. 이거 본인들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 사실 큰 차이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잘 보셔도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걸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어물쩍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국회 안팎에서는 정우택 씨가 이 정도 실력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좀 실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계속 연이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뭐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다가 뭐 친박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아직도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경환 뭐 서청원 의원 출당은 고사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차도 이럴지 저럴지 결정을 못하는 것은 지금 민심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민심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이 과다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 숫자는 매우 소수이고 지지한다 할지라도 죄를 졌지만 용서를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그런 사람도 탈당을 못 시키는 정당이라고 하면요. 과연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도 지금 하는 얘기가 두 현역 의원은 출당을 안 해도 되니 박근혜만 어떻게 좀 출당시켜주시면 저희가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고사하고 예. 좀 대강의 상식만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역시 맞물리는 얘기가 될 텐데 홍준표 서청원 갈등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3일에 서로 폭로하겠다, 뭐 출당하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결과는 좀 봐야 알겠지만요.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팔선 서청원 의원이 정말 그 녹취록을 깔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녹취록이 있지만 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물밑에서 또 열심히 접촉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퇴로를 찾겠죠. 그 퇴로가 제가 말씀드린 바른정당이 오늘 그 퇴로를 열어준 거죠. 서청원, 최경환 스테이 해도 좋고 박근혜만 출당이 되면 자기들 복당하겠다. 예. 라는 뉘앙스를 던졌잖아요. 예. 그럼 홍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출당으로 어떤 명분을 얻고 나머지 두 사람을 스테이 시킨 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시 나와서 합당시키는 과정으로 본인의 지도력을 유지해가는 방향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예. 고름은 짜버려야 됩니다. 지금 고름 위에다가 반창고를 100원짜리 붙이냐 500원짜리 붙이냐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고약을 붙여서 짜내기 전까지는 그 다친 다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서청원 의원이 파일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워낙 뭐 홍준표 의원의 특보도 했었고 서청원 의원과도 가깝고 모든 사람과 가까운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녹취록을 까는 것보다는 모든 폭로의 무기는 그렇습니다. 폭로하는 순간 힘을 잃어요. 그렇죠. 폭로하지 않을 때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청원 의원이 폭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봉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협박 카드는 통했네요?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이젠 뭐 가시화되는 것이고요. 일부 의원들이 다시 복귀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의 선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시도지사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하고 광역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을 자기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바른정당의 힘만으로는 의원들이 자기 수적을 거느릴 수 없을 확률이 높고 예. 거기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자유한국당 측의 의원이 된다면 그거는 재앙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 믿고 따라서 나온 사람들에게 공천권 하나 주지 못하는 의원 2020년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들 2020년 선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얼른 복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적절하게 나눠먹는 수준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는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 저렇게 쫓겨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 친박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박이었습니까? 그전엔 친전이었고 또 친이었고 친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현재 권력에 친할 뿐 그 사람들은 전 친현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과 친할 뿐이지 친박 중에 정말 뼛속부터 1970년부터 친박이었던 사람들 몇 명이나 있나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뭐 유승민이나 김무성만 배신자라고 몰더니 다 배신자였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간다면 남을 의원들이 몇이나 있고 그 의원들 중에 국민의당하고 합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은 얼마고 자강파는 몇 명일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들의 숫자는 뭐 9에서 11 정도 예측을 해보고요. 예. 그럼 이제 국민의당하고 몇 명이 합치겠느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결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예.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 자기 지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 지분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예. 안철수하고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공동 전선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뉴스포렌베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도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가 바로 명성교회지요.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을 서울 동남도회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측이 창립자인 김사만 원로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 세습에 반대한 서울 동남도회원들은 청빙안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교회 세습반대운동연대 역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공정한 판단과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하나 목사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새노래 명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명성교회 세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이죠.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579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2%. 과반의 시민들은 김사만 목사가 자신이 일군 교회를 소유물로, 사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46%.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김사만 목사의 1,000억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이 있다.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서 다음 담임 목사를 아들에게 넘겨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김하나 목사의 자질과 능력이 작용했다. 1%. 다수 교인들이 강력하고 절박하게 원해서 그렇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몰입의 MB 타작하는 날님. 주진우 기자가 MBN에 출연했습니다. 매머드급 특종을 받아 쓰는 곳이 없어 일일이 방문 판매를 하고 다니네요. 네. 우주알림,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자기 회사 노동자에게 그렇게 처우할 수 있습니까? 미친 세비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마 기자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용마 기자,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응원도 응원이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2017년 10월의 마지막 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